2025년 가을, 유럽 대륙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에서 들려온 단 한 번의 폭음. 그 한 발의 폭격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러시아군의 국경 침입 징후가 포착된 직후 폴란드 공군의 FAU-10 경공격기가 긴급 출격했다. 그리고 곧바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폴란드 FAU-10이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킨 것이다. 이 한순간이 유럽 안보 질서를 뒤집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다. 몇 주 전부터 폴란드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는 정체불명의 군용 수송기들이 밤마다 레이더에 포착됐다. 러시아의 전략적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폴란드군은 이미 그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다. 폴란드 내부정보망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를 거쳐 서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나토는 이를 도발 가능성이라 표현했으나 폴란드군은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FAU-10이었다. 한국이 개발한 이 경공격기는 폴란드 공군이 최근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 중 하나로 단거리 요격과 지상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다목적 전력이다. 특히 F-16과의 연동체계를 완비해 나토 통신망과도 완벽히 호환된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긴급히 FAU-10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만 해도 훈련기 수준의 경전투기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폴란드 공군은 이 기체를 새로운 전장 전략의 중심에 세웠다. 2025년 10월 8일 새벽 폴란드 동부의 공중은 긴장으로 뒤덮였다. 레이더상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미확인 항적이 포착되었다. 폴란드 공군 사령부는 즉시 FAU-10 편대를 출격시켰다. 조종사는 젊은 베테랑 마렉 중이 나토 공동훈련에서 최고 수준의 공중 요격 점수를 기록한 인물이었다. 그가 몰던 FAU-10은 최신형 AESA 레이더와 AI M120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다. 몇 분 후 마렉의 레이더 화면에 러시아군의 SU-17 전투기가 포착되었다. 양측은 40초간의 전자전 교란 후 거의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폴란드의 FAU-12 회피기동과 함께 반격한 미사일이 러시아 SU-27의 엔진을 직격한 것이다. 불길에 휩싸인 기체는 국경 인근 벨라루스 방향으로 추락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나토는 즉시 교신 기록과 레이더 데이터를 공개하며 명백한 전투 상황이었다. 고 발표했다. 이로써 FAU-10은 역사상 첫 실전 격추 기록을 남겼다. 사건 직후 유럽 언론은 연일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FAU-10 러시아 전투기 격추, 폴란드 공군, 유럽의 균형을 바꾸다. 폴란드 국민은 자국 방공망의 실효성을 처음으로 증명받았다고 환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르게 반응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의 도발 행위가 지역 안정성을 해친다고 경고하며 서부군 관구 공군을 전면 경계태세로 돌입시켰다. 유럽의 하늘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긴장이 감돌았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는 알려지지 않은 배경이 있었다. 단순히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다는 사실 너머에 폴란드가 FAU-10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전투가 상징하는 군사적 전환점이 숨어 있었다. 폴란드가 왜 이 시점에서 FAU-10을 전면 배치했는지, 그 이면에는 유럽 안보 지형의 거대한 균열이 존재했다. 다음 장면은 폴란드의 결단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의 FAU-10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다. 이는 유럽 군사 균형의 축을 서서히 바꾸는 전략적 시발점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급진적이었다. 그들은 미국산 F-16이나 F-35 대신 한국산 FAU-10을 핵심 요격기로 전면 배치했다. 겉보기에는 단가와 운용 효율을 고려한 실용적 선택 같았지만 그 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FAU-10은 단순히 작은 전투기가 아니었다. 이 기체는 한국이 자주 개발한 KF-21의 기술 기반 위에서 발전한 경공격기이자 나토 규격에 맞춰진 최신형 전력 플랫폼이었다. 폴란드가 FAU-10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러시아의 재래식 공습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재배치 속도. 둘째, 나토 통합 네트워크에서 완전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유연성. 셋째, 무엇보다 미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이다. 폴란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유럽식 독자 방공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러시아 입장에서 치명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FAU-10의 등장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서부 전선의 공중정찰을 강화했고 스몰렌스크와 칼리닝그라드 인근에 SU-35와 SU-30SM 편대를 재배치했다. 러시아는 이를 단순한 훈련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에는
명백히 전투 대용을 갖춘 기체들이 포착됐다. 폴란드 정보기관은 이 움직임을 선제 억제작전이라 판단했고 모든 국경 방공기지에 FA-50 대기조를 배치했다. 폴란드 공군의 대응은 신속했다. FA-50은 기존 전투기보다 유지보수가 간단했고 이륙 준비 시간이 짧았다. 지상요원들은 5분 만에 무장과 연료 보급을 마쳤고 조종사들은 실시간으로 나토 중앙통제망과 통신하며 출격 명령을 대기했다. 바로 그때 벨라루스 상공에서 미확인 전파 교란이 감지됐다. 분석 결과 러시아군의 전자전기 IL-2PP로 추정되는 신호였다. 폴란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FA-50 2대가 긴급 출격했다. 이는 단순한 정찰 대응이 아니라 명백한 공중 방어행위였다. 현장에 있던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FA-50은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고기동성을 보였다. 레이더 락온 속도는 SU-27보다 빠르고 기체 반응은 민첩했다. 마렉 중위가 조종한 기체는 3000m 상공에서 적기를 포착하자마자 회피 기동을 실시했고 반격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냈다. AIM-120 미사일은 정확히 러시아기 후미를 관통했다. 모든 것이 1분 안에 끝난 일이었다. 그 짧은 순간 폴란드는 FA-50의 실전 가치를 증명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상황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됐다. 러시아는 자국 전투기가 격추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폴란드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했다. 고 반발했다. 벨라루스 정부 또한 폴란드의 행동을 비판하며 외교 항의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모든 교전은 자국 영공 내에서 발생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나토는 이를 지지하며 긴급 안보이사회를 소집했다. 유럽 전체가 한순간에 냉전의 망령으로 돌아간 듯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중전이 아니라 정보전이기도 했다. 러시아는 자국 언론을 통해 FA-50은 훈련용 기체일 뿐 실제 전투에서는 무용지물이라 조롱했지만 서방의 분석은 달랐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는 FA-50이 보여준 반응 속도와 레이더 성능은 예상 이상이라며 중소형 전투기의 전장을 바꿀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FA-50의 가격 대비 성능비는 F-16의 절반 이하지만 실전 대응력은 80% 이상에 달했다. 이는 경제성과 효율을 동시에 갖춘 신개념 전력의 상징이었다. 한편 폴란드 내부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됐다. 왜 FA-50이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미국산 F-35 추가 도입을 주장했지만 폴란드 공군 지휘부는 단호했다. FA-50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폴란드 하늘을 지킬 주력기다. 그들의 결정에는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새로운 전략이 깔려 있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한 상태였다. 이제 하늘마저 한국 기술로 채워지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군사적 변화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 폴란드는 단순히 방어를 위해 무장을 강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대치 속에서 나토의 실질적 전선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FA-50을 앞세운 이유, 그것은 새로운 전장의 중심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이 결심은 곧 러시아의 반격을 불러오는 불씨가 된다. 러시아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칠었다. FA-50 격추 사건 이후 단 48시간 만에 러시아 서부군 관군은 칼리닝그라드 지역에 추가 전력을 배치했다. SU-35와 SU-34 폭격기 그리고 전자전기 IL-2PP 편대가 폴란드 국경 인근에 재배치되었다. 러시아는 이를 훈련 강화라고 발표했지만 위성사진에 포착된 미사일 탑재 장면은 그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드러냈다. 폴란드와 나토는 이 움직임을 명백한 군사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폴란드는 다시 FA-50을 공중대기 태세에 돌입시켰다. 이때부터 FA-50은 단순한 방공 전력이 아니라 실전 초계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낮에는 국경 상공을 감시하고 밤에는 위협 지역을 순찰하며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매일같이 긴장 속에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이 시점에서 FA-50의 성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러시아 SU-27이나 SU-30SM에 비하면 FA-50의 엔진 주력은 작았지만 전자장비와 레이더 효율성에서 압도적인 기동성을 보였다. 폴란드군은 실제 요격 훈련에서 FA-50이 F-16보다 빠르게 표적을 낙원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특히 장착된 한국형 AESA 레이더는 러시아 전자전기의 교란에도 높은 신호 안정성을 유지했다. 이 사실이 나토 내부 보고서로 전달되자 영국과 노르웨이 등도 FA-50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흐름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폴란드 국경 인근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400 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심리전을 강화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연일 FA-50을 조롱하며 소형 훈련기 수준의 전력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폴란드군은 러시아의 선전전에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FA-50의 실전 데이터를 나토에 공개하며 유럽형 공중방어 모델로 제시했다. FA-50은 단순히 한국산 기체가 아닌 자주적 안보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의 공중 위협이 커지자 폴란드 정부는 국경 일부를 임시 폐쇄했다.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통해 침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10월 12일 폴란드 벨라루스 접경지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초기에 폴란드 정부는 불명확한 폭발이라 발표했지만 몇 시간 뒤 공개된 영상에는 FA-50 2대가 저고도로 비행하며 폭격을 수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장은 러시아군의 비공식 거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보급 창고였다. 나토는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그러나 폴란드군은 침묵을 지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그 공격은 방어적 조치였다. 러시아가 먼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서방 언론을 뒤흔들었다. 폴란드 FA-50 유럽 최초의 실전 폭격 임무 수행이라는 제목이 CNN과 BBC를 장식했다. 유럽은 경악했고 러시아는 분노했다. 모스크바는 즉시 폴란드 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러시아 군사기지를 공격한 것은 전면전 선언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단호했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 우리를 지킨 것뿐이다. 폴란드 대통령의 이 발언은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며 방어의 정의라는 상징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폴란드는 이미 나토의 보호막 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전장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FA-50이 있었다. 폴란드 내부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서 FA-50은 정밀폭격탄 GBU-12 2발을 사용했다. 목표물 명중률은 97%. 이 수치는 폴란드 공군 역사상 가장 높은 점거였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작전이 단 30분 만에 완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출격, 공격, 귀환까지의 모든 과정이 완벽히 통제되었다. 작전 후 조종사들은 FA-50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직관적이고 빠른 기체였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FA-50의 전투 효율성을 입증하는 실질적 증거로 남았다. 하지만 모든 승리에는 대가가 따른다. 러시아는 즉시 사이버 공격으로 보복했다. 폴란드 정부 사이트와 국방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일부 군사통신이 차단되었다. 폴란드 당국은 즉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방위 전문가를 긴급 초청해 대응 체계를 재구축했다. 이로써 한국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단순히 무기만이 아니라 기술 동맹까지 연결된 것이다. FA-50은 폴란드 하늘을 지키는 전투기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이제 국가의 자존심이자 동맹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끝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침묵은 잠시뿐이었다. 그들은 곧 전혀 다른 방식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발트의 상공에서 시작된다. 발트의 상공은 그날 새벽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러시아군이 예고 없이 발트 함대를 이동시키고 동시에 Su-34 폭격기 편대를 칼리닝그라드에서 출격시킨 것이다. 폴란드 공군은 즉시 대응에 들어갔다. FA-50 4대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고 이륙했다. 하늘은 흐렸고 레이더 교란이 심했다. 하지만 폴란드 조종사들은 침착했다. 그들은 이미 몇 차례의 실전 대응을 거치며 FA-50의 한계를 몸으로 익힌 상태였다. 폴란드 공군 지휘본부는 즉시 나토 중앙사령부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전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발트의 상공을 지나며 폴란드 영공 20km 앞까지 접근했다. 그 순간 FA-50 편대가 교전 범위에 진입했다. 조종사 마렉은 다시 그 선두에 있었다. 그는 목표물을 나고 난 뒤 차분히 무선으로 말했다. 폴란드 공군 교전 개시한다. 그리고 발사.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AIM-120 미사일은 정확히 러시아 Su-34의 좌익을 관통했다. 불길이 번졌고 잔해가 발트의 상공으로 떨어졌다. 러시아군은 즉시 반격했다. R-77 미사일 2발이 폴란드 기체를 향해 발사되었다. 하지만 FA-50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피 기동을 펼쳤다. 저고도로 급강하하며 적의 미사일을 피한 뒤 다시 상승해 반격을 가했다. 교전은 단 5분 만에 종료됐다. 러시아 폭격기 1대 격추, 1대 손상, FA-50 편대는 무사 귀환했다. 이 전투는 나토 전체를 놀라게 했다. 경공격기라 불리던 FA-50이 실제로 러시아의 중형 폭격기를 격추한 것이다.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FA-50은 작지만 레이더 탐지율이 낮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무엇보다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 전투는
FA-60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CNN은 이를 21세기 전투기의 새로운 정의라 표현했다.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기체 고장이라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들은 FA-50을 폴란드의 수호자라 부르며 열광했다. 거리에는 우리의 하늘, 우리의 FA-50이라는 구호가 등장했고 조종사들의 인터뷰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모든 열기는 폴란드 국민이 오랜 불안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느낀 자주적 방위의 자부심이었다. FA-50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폴란드의 독립적 군사주권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열기 뒤에서는 나토 내부의 불편한 시선도 피할 수 없었다.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독자 행동을 우려했다. 폴란드는 나토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프랑스와 독일은 독단적 군사행동을 경고했다. 그러나 폴란드의 입장은 확고했다. 우리는 침묵하는 유럽 대신 행동하는 유럽이 되겠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유럽 내에서 새로운 군사구도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았다. 폴란드의 FA-50은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으로 완성된 기체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즉시 폴란드 현지에 기술 지원팀을 파견해 정비와 전술 데이터 분석을 지원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를 전략적 동맹의 첫 단추라고 표현했다. 한국산 무기체계가 단순한 수출품을 넘어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서방의 안보구조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된 순간이었다. 러시아는 이 움직임에 격렬히 반발했다. 모스크바는 한국이 나토의 대리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고 비난하며 외교적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서울은 공식적으로 FA-50은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며 한국은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발트해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급증했고 유럽 전역이 전시 상황에 가까운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폴란드 정부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FA-50의 전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공격 편대를 창설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방어 중심 작전에서 벗어나 필요시 전술 폭격도 가능한 공격형 작전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이 계획은 즉시 나토 내부 논란을 불러왔다. 폴란드가 스스로 전장을 확장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승인만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의 하늘은 우리가 통제한다. 이 말은 폴란드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FA-50은 이제 단순히 전투기나 무기가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군사사상의 상징이 되었다. 작고 빠르며 독립적이고 실용적이다. 러시아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전통적인 대규모 전력보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공중전력 체계. 폴란드는 그것을 증명해냈다. 그러나 전장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아직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불길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터져나오게 된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대립은 점차 국지전을 넘어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유포를 통해 폴란드 내부 여론을 흔들기 시작했다. SNS에는 FA-50은 한국의 실험기다. 폴란드가 나토를 배신했다. 는 거짓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그러나 폴란드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부와 군은 모든 통신 채널을 통해 실시간 사실 확인을 제공했고 조종사들의 영상 인터뷰를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화했다. 오히려 국민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의 신뢰 중심에는 언제나 FA-50이 있었다. 그런데 전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러시아군이 발트해와 벨라루스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폴란드 정보기관은 이를 훈련 위장전개로 분석했다. 첩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에 인접한 브레스트 지역에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했다. 나토는 즉시 경계 수준을 4단계로 격상시켰다. 폴란드 공군은 FA-50 전력을 국경 전역으로 분산 배치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았다. 10월 20일 밤 폴란드 동부국경 인근의 레이더에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속도는 음속에 근접했다. 즉시 FA-50 편대가 출격했다. 조종사들은 고도 5,000m 상공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열신호를 포착했다. 러시아 미사일일 가능성 높음. 중앙지휘소의 음성이 긴박하게 울렸다. 조종사 마렉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몇 초 후 하늘에 거대한 불꽃이 터졌다. 요격 성공이었다. 폴란드 국경을 향해 날아오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 장면은 레이더와 위성 영상으로 모두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다. 러시아는 즉시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이 아니다 라며 부인했지만 나토 분석 결과는 달랐다. 잔해 분석에서 러시아제 미사일 부품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나토는 즉시 러시아를 규탄했고 폴란드는 자국 방어를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선언했다. 세계 언론은 이를 FAU-10의 첫 공중 요격 성공이라 보도했다. 이제 FAU-10은 단순히 전투기 격추가 아니라 미사일 요격까지 수행한 전천후 전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사건 이후 폴란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국경지대에는 장갑차와 방공포가 배치되었고 FAU-10은 24시간 교대 비행체제로 전환됐다. 조종사들은 하루 3시간만 잠을 자며 임무를 수행했다. 폴란드 전역의 공항에는 하늘의 방패라는 문구가 걸렸다. 그들의 방패는 더 이상 미국의 F-16이 아니라 한국의 FAU-10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단순히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선제 대응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침략을 기다리지 않는다. 억제란 준비된 자의 권리다. 이 발언은 유럽 각국에 충격을 던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즉시 자제를 요청했지만 폴란드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침묵하면 러시아는 더 가까이 온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이 시기 폴란드군의 작전 보고서에는 FAU-10의 효율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 가능, 평균 연료 소모량 20% 절감, 정비시간 3분 단축. 이 모든 수치는 폴란드 공군의 작전 지속성을 높였다. 특히 야간 작전에서 FAU-10은 열감지 센서를 통해 적의 이동을 정확히 추적했다. 러시아군의 무인정찰기가 국경을 넘으려던 시도는 대부분 요격됐다. 폴란드 국민들은 매일 뉴스에서 FAU-10의 활약을 확인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직접적인 공중전보다 더 치밀한 방식을 택했다. 바로 공습 위장, 심리전이었다. 러시아는 일부 민간용 통신 주파수를 교란시켜 폴란드 내부 도시에서 공습 경보가 오작동되게 만들었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대피했고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폴란드는 곧 이를 간파했다. 한국 기술진과 협력해 통신 체계를 복원하고 모든 전파 교란을 역추적했다. 발신지는 러시아 서부 군통신부대였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공격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과 영국은 즉시 폴란드에 추가 방공 지원과 위성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다시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의 FAU-10은 하늘을 지킬 수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폴란드가 스스로의 군사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한 번의 폭발음이 들려왔다. 폴란드 북부 국경 인근의 군수기지가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탐지 신호가 아니었다. 실제 폭격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폴란드 전역에 중대한 발표가 예고된다. FAU-10 반격 개시. 이 말은 유럽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